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죠. 결과가 중요하다. 아이, 열심히 안 해도 돼. 잘해야지. 아니, 그래서 너 뭐 돼? 사람들은 과정 안 봐. 결과만 본다고. 이기면 장땡이야. 잘했는데 졌다고? 그럼 못한 거지. 야, 누구는 노력 안 했겠냐? 실력이 부족한 거지. 변명하지 마. 결과로 말해. 1등만 기억한다. 이긴 사람이 강한 거야. 아, 벌써 PTSD가 오는데. 그래도 뭐 이런 말에 반박하실 수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어떤 주장을 했을 때 이 말로써 반박하지 못한다면 그 주장을 납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침묵은 긍정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전 영상에서 김재동님과 서장훈님의 강연을 피드백의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보니까 이런 반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김재동님 뭐하고 있죠? 서장훈님 어떻게 됐죠? 결과론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만약에 서장훈님이 이뤄낸 것이 없고 김재동님이 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다면 그럼 사람들은 서장훈님의 말보다 김재동님의 말에 더 귀 기울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결과가 그 말을 증명해주고 있으니까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그 결과를 도출해낸 사람의 증거를 가져오거나 내가 직접 그 결과를 도출해내서 증명을 하거나 둘 중 하나는 해야 그 주장에 상대방이 반박하기가 힘들겠죠. 결국 우리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과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주장을 할 때도 항상 그 결과의 증거가 필요하니까요. 또 과거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말이 있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분위기가 좀 다르죠. 실패를 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한 사람은 교체가 돼버리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청소년기부터 점수, 대학 입시 결과에 대한 압박을 받고 취업시장에서도 스펙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회사에 들어갔더니 성과가 중요해지고 심지어 SNS에서도 좋아요나 조회수 혹은 팔로워나 구독자 같은 숫자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성공의 척도를 판단할 때 과정이나 노력보다는 이 최종적인 지위나 재산 같은 결과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결과주의와 과정주의의 특징을 살펴보면 결과주의는 성과, 결과를 내기 위한 규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의 조언을 따르고 좋은 성적을 낸 팀의 전략을 연구하며 높은 조회수를 낸 인기 컨텐츠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 짜여진 플랫폼대로만 하면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과정주의는 어떨까요? 결과 위주의 짜여진 플랫폼대로가 아니라 그 이상을 연구해야 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과정주의에는 창의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불확실성도 존재하겠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데 도전하는 거니까 또 도전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정주의는 우리가 걷기 어려운 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과주의와 과정주의의 철학적인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결과주의의 도덕적 개념을 적용하면 목적론적 윤리가 되는데 목적, 즉 돈이나 쾌락, 이익 등의 좋은 결과가 도덕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성적인 판단이란 이 상황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지 상황을 판단하고 계산하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결과주의의 대표주자로 공리주의가 있는데 공리주의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즉 그 행동의 옳고 그름은 그 행동의 결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지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리주의에 따르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혹은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를 수치화시켜서 계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유용성이 있는가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 공리주의를 주장한 벤담은 죽은 뒤에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의 시신을 해부학 연구에 기증했고 이후 박제하여 오토 아이콘으로 써남겼습니다. 그러면 다른 철학자들에게 학문적 원동력이 제공되어 공리가 증진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말이죠. 실제로 이걸 보고 공리가 잘 증진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미래의 결과를 예측해서 판단하겠습니까? 모든 쾌락에 질적인 차이와 양적인 차이가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수치화시키냐는 말이에요. 또 이 쾌락주의적 속성으로 인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필연적으로 소수의 이익과 권리가 다수에 의해 침해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두 자유주의 사상가의 비판을 받게 되죠. 반대로 과정주의의 도덕적 개념을 적용한 의무론적 윤리에 따르면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의무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쾌락이나 이익보다는 옳음을 강조하고 있죠.
뭐 한마디로 정의하면 착하게 살자 뭐 이런 건데 이게 과정주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의무론을 주장한 칸트는 굉장한 동기주의자니까요. 누군가 기부를 했다고 칩시다. 누군가는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기부를 했을 수도 있고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기부를 했을 수도 있고 요즘은 마케팅을 위해서 기부를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기부를 했으니까 공리주의에 따르면 돈을 벌어서 최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행복을 준 그 결과에 박수를 치겠죠. 하지만 의무론을 주장한 칸트는 왜 기부를 했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의무적으로 실천하는 게 옳은 거기 때문에 이러한 도덕 법칙에 일거하지 않은 기부는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부터 말한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란 무엇이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도덕적 행동 원칙이라는 건데 뭐 대표적으로 칸트의 도덕 철학에서 제시된 정언 명령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보편화의 원칙 그리고 인격 존중의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보편화의 원칙은 네가 행하는 행위의 원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살인을 하겠다 라는 행위의 원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칙이 되면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겠죠. 그래서 살인을 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뭐 이런 걸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격 존중 원칙은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 자체로 대하라. 아까 기부를 할 때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런 건 다 수단인 거죠. 남을 도우려는 기부를 하는 거면 남을 도우려는 목적 자체로 기부를 해야 한다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이게 과정주의의 도덕적 개념을 적용한 의무론적 윤리입니다. 뭐 이 정도면 결과주의와 과정주의에 대해 꽤 많이 파악이 되셨을 텐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결과주의입니까? 과정주의입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간단한 상황을 한번 드려볼게요. A씨가 지나가는 할머니의 짐을 들어드리려다가 실수로 짐을 놓쳐서 짐 안에 있던 유리가 깨진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여기서 결과주의적 관점에서 볼 땐 이건 굉장히 손해보는 상황이죠. 목적론적 윤리로 따져봐도 좋은 게 옳은 건데 좋지 못한 일이 벌어졌으니 지금 이 상황은 옳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공리주의를 주장한 벤담도 고개를 내저을 상황인 거죠. 왜냐면 결국 두 사람 다 불행해졌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과정주의인 의무론적 관점에서 봤을 땐 할머니를 도와드리려고 했던 그 도덕적 의도는 옳은 행동이었으니까 유리병이 깨지는 좋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도 옳은 행동을 한 것이라 봐야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정이야 어쨌건 결과적으로 할머니의 손해를 입힌 A씨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할머니를 도와드리려다가 실수를 한 것이니 눈 감아 주실 건가요? 사실 저였어도 할머니가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괜히 나서서 할머니의 유리병을 깨트린 A씨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A씨였다면 다시는 이런 일에 선뜻 나서지 못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해도 또 실수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다른 사람들은 오지랖 뿌려서 나서다가 그런 일 만들었다고 뒤에서 욕할 텐데요. 다음번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외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이처럼 결과중심적 시각은 모두에게 불안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좌절감과 자기 비하에 빠지기가 쉽죠. 결국 도전조차 두려워하며 시도조차 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이런 사고방식을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불렀는데 이 마인드셋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다 보니까 결과주의와 과정주의에 대해 엄청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고요. 흥미롭기도 하고 자극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캐롤 드웩의 마인드셋에 관해서는 따로 영상을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심리학자 캐롤 드웩의 마인드셋부터 시작해서 과정 자체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이 자아실현과 내적 만족을 가져온다는 칙센트 미하이의 몰입이론, 신은 죽었다라는 명언을 남긴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또한 이 니체의 초인 사상을 보면 결과론적인 초인이 아닌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초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지표들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데 왜 우리는 결과중심적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걸까요? 과정주의는 뭔가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걸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했고 좋은 의도로 도와주려고 했지만 결과가 안 좋았을 때 내 속내를 보여줄 수는 없을 테니까 말이에요. 과정은 증명을 해줄 수가 없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요즘은 사람들이 서로의 과정까지 신경 쓰는 것에 좀 무뎌진 것 같아요. 한 방에 딱 결과적으로 빨리 보여지는 것에 희열을 많이 느낀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나 철학자 같은 분들은 돈을 못 번다고 하잖아요. 긴 시간 동안 연구한 과정의 결과도 우리의 인간에게 꼭 필요할 텐데 말이죠. 또 요즘 MBTI T인 사람들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현실적이고 직관적인 사고방식이 요즘 같은 결과중심적 시대에 확실히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또 T이기만 하면 안 되겠죠. 애플에 장착한 T여야 내 마음은 위로해주면서 현실적으로 해결책도 제시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결과주의적으로 살지만 그 내면에는 과정주의가 있는 사람이야말로 완성된 사람이 아닐까요? 결과중심적 세상에 맞춰서 결과주의적으로 살지만 그 내면에는 과정주의가 있는 사람이야말로 완성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은 결과주의입니까? 과정주의입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뇌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